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경제를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입니다. 어떻게 설 연휴 잘 되셨나요? 긴 연휴 동안에 후유증으로 좀 피곤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정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오랜만이라고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오후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 가야 되는 일로 인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왔었습니다. 나왔었고요. 설 연휴 지나고 이제 오늘 다시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오늘은 제가 들고 나온 주제가 기본소득을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기본소득 가지고 들고 나온 이유를 좀 이제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평생을 선생 짓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지만은 또 역사학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사회과학을 제대로 하려면은 역사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역사학도이자 경제학도라고 이제 제 자신을 소개를 하곤 합니다. 하는데 한평생 제가 선생을 하면서 살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는 뭐 선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또 이제 하나의 아빠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내 자녀들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소위 자랑스럽지 못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서 좀 살겠다, 이렇게 하나 기준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요, 제가 이제 가끔 보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현실 정치에 이렇게 뛰어든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4.15 총선 때요.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맡으면서 그렇게 된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현실 정치에 뛰어든 건 지난해 처음이었었지만은 사실 정치 활동, 넓은 의미에서 정치 활동과 사회 활동은 선생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해왔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지역에서 지역 주민 자치운동 같은 경우도 했었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해서 국내 최초로 납세자 소송 운동 같은 것도 제가 했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을 쭉 해왔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행스럽게 대학 교수는요, 기본적인 게 연구와 교육,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사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장려하고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뭐 사실 교수들은 일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달리 정치 활동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평생을 경제학도로서 살아오다 보니까는 제 나름대로 이제 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경제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삶을,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 저는 경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경제학이라는 것이 원래는 정치 경제학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까지는 정치 경제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경제와 정치는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제목에도 이렇게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당시에 제가 이제 스스로한테 다짐을 한 게 있었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더불어시민당 당대표를 수락을 하면서 연설에서도 제가 소개했던 내용인데,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은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가 진보하는 데 속에서, 진보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로부터 어떤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어떤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를 추구한다는 것은요. 그랬을 때 그 고통스럽고 힘든 일에 가장 선두에 있겠다. 내가 어른이 되면은.
젊은 사람들을 글로 내몰지 않겠다. 내가 먼저 앞에 서겠다. 그게 저는 어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그래서 그것을 저는 나름대로 실천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제 자존심의 원천입니다. 선생은 기본적으로 저는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학문적인 소신을 지키고 하려면요.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냐면요. 정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영속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한 80평생, 90평생 길게 이렇게 길어봐야 살고 이제 떠나지만은 제 후손들이,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는 이 후손들이 또 살아가야 될 공간이잖아요. 사회라는 것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회는 계속 영속돼야 됩니다. 그 사회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사회를 이왕이면은 내가 살았던 사회보다는 좀 더 나은 사회, 그렇죠? 내 자녀들이 살아갈 사회는, 나라는 조금 더 괜찮은 나라, 괜찮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성세대로서요. 또 기성세대로서 그런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정치는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 특히 청년, 다음 세대를 그러니까 끌고 갈, 다음 시대를 끌고 갈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해주는 일이 저는 정치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회는 그러니까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낮게 변화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가 바로 그러한 일을,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정치를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이런 일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는 말 그대로 창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정치입니다. 변화가 멈춘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저는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보다는 한 박자 정도 먼저 발을 내디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래를 창조하는 일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일이 바로 정치인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을 보고 우리는 그 정치인과 소통을 하고 또 공감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저 역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업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우리가 그냥 계속 가더라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 특권층은 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대다수 보통 사람들, 특히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지금의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계속되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답답한 상황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정치지요.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끊임없이요.
그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미래가 현재나 과거보다 더 나은 사회와 시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치라는 화두를 꺼낸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화두로 부상한 것이 바로 이제 이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기본소득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평상시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하고를 뭐 지지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예, 내 자녀의 미래를 그러니까 미래를 개척해 주는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관심을 가져야지요. 그런데 저는 하나의 제가 30년 넘게 선생 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최소한 지난 10년 이상 동안에 제가 줄곧 외쳐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하려면은 꼭 필요한 것들로서 제가 금융민주화를 계속 얘기해왔던 사람입니다. 금융이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금융민주화가 필요하다. 재정민주주의 이런 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습니다. 저 역시 했었고요. 거기다가 또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것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을 지원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청년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정책으로 실행을 했던 것인데 그분이 그걸 하기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전혀 2년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그냥 학자로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분은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거를 정책으로 이제 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대출이 바로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금융민주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기본주택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는 저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분은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했지만은 바라보는 곳이 많은 부분이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과 달리 교육혁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육혁명이요. 제 1순위에 드는 사람입니다. 또 그것 말고도 저는 데이터 공유 그리고 국가 고용보장제도 도입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제가 왜 그런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거나 아니면 채백은 TV에서도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조금 더 진보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가 보다 더 괜찮은 나라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그런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하는 사람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한 사람 사는 세상 100% 동감하는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정치는 그러한 정치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니까 비전을 보여주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는 학자로서 그 두 분 대통령이 했었던 것들을 더 돌아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했었던 한반도 평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를 하기 때문에 민주진영의 한 시민으로서 저는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가치를 적어도 우리 사회 민주진영의 정치인들 다들 겉으로는 다들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 동의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이면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죠. 이제 큰 축제입니다. 여기서 저는 4기 민주정부라는 이 배라고 비유한다면요. 선장을 우리가 선출하는 민주진영의 후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선출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겪을 것입니다. 이 겪는 과정에서 저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즉, 내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걸 누가 더 그러니까는 실행 가능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걸 실력의 경쟁을 저는 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전개됐으면 합니다. 누가 더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 후보에 대한 공약을 평가, 비판, 비난하기보다는 자기의 비전을 좀 저는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비전을요. 적어도 민주진영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는요.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끝나고 나서도 한 원팀이 돼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저는 실력과 지혜를 경쟁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본소득이 중요한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히 뭐냐면요. 기존에 없던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반복할 거라면은 뭐하러 우리가 정치인을 교체를 해야 됩니까? 그냥 관료들한테 맡기면 되죠. 정치인은 상상력, 창조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기본소득이 지금 하나의 이렇게 핫 이슈로 부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하나는 시대 흐름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날 일들이 가끔 방송국에서라든가 어떤 행사에서라든가 강연에서 만날 일이 있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 그럽니다. 기본소득은 시대 흐름이다. 빨리 올라타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자, 시대 흐름을 한 박자 먼저 가려면요. 시대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대 흐름을 알아야지만이 정확하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제시를 할 수 있고, 국민들은 시간 지나 보니까 저분의 얘기가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흐름, 즉 역사인식이 정확한 역사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소득이 예국에서 먼저 제기됐지만은 시대 흐름이 된 배경에는 우리가 코로나 재난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왜 우리나라에서느냐? 왜 우리나라에서 이게 더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들, 새로운 분배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사실상 국민들이 기본소득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맛을 본 겁니다. 맛을 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여론 지지율 1위로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 있다 보니까는 약간 후순위에 밀려 있는, 여론 지지도에서 약간 뒤로 밀려 있는 분들께서는 앞에 가는 분을 타겟으로 삼을 필요도 있다 보니까 기본소득은 시대적인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일단 기본소득이 뭔지를 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기본소득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얘기들은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기 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잡았던 이유를 제가 이제 먼저 소개를 한 이유고요. 어떤 특정 정치인을 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판단은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각자가. 오늘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 변화 속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요, 사실 이게 제일 처음 개념이 등장한 게 1516년 여러분 토마스 무어라고 소설책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두 번씩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뭐 세계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책에 나와 있던 하나의 그 인물이기 때문에요. 유토피아라는 책 제목도요. 저기서 처음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된 게 1970년대부터 다시 이게 살아납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요. 이게 많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저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소위 스타트업, 혁신사업가로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거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합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전기차를 간 우리가 전기차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이런 관련 사업가들이요.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저 1516년이나 아니면 지금 2000년대나 어떤 시대입니까요?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소위 이행기입니다. 변혁기입니다. 변혁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변혁기의 특징은 기존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던 제도나 시스템이 이게 잘 작동을 안 하는 시기입니다. 1516년은 어떤 시기냐? 서양에서 봉건자가 막을 내리고 아직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산업사회가 도래하지 않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고려 말에서 조선 왕조로 넘어가는 시기라든가 아니면 조선 왕조가 망하던 그 시기라든가 이런 시기들이요. 그런 시기엔 되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고려 말 때 우리가 기억나는 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사전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인 이슈였었죠. 사전혁파. 그렇죠? 사전혁파요. 당시에 토지 소유 집중이 굉장히 심하고 그랬기 때문에 고려는 전시과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제도에 의존해가지고 국가가 운영됐었던 시대였었죠. 고려시대라는 것은요. 근데 조선은 우리가 과정법이라는 새로운 우리가 토지 제도가 도입이 되죠. 즉 기존의 그러니까 토지 제도가 더 이상 작동이 잘 안 되면서 많은 보통 사람들이 참 먹고 살기 힘든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시기 말 이런 때는 보게 되면요. 왕조 말 이런 때는요. 자, 지금도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1970년대 이후에 우리가 흔히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복지도 후퇴가 되고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이 기술 진보가 진행되어지면서 그 고용 불안정과 소득의 위협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지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최소한의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 뉘앙스 자체가요. 예? 베이직 인컴이라는 그 말 자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소득 정도는 우리가 공동체를 운영하려면 필요한 게 아니냐, 제공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제도나 시스템이 잘 작동할 때는 자기가 열심히 그 제도 속에서 노력을 하면은 생존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 이행기, 변혁기에는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상가들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가 기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에 필요로 하는 소득은, 수입은 제공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시대 말 하나의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기본소득은요, 시대 전환기라는 우리가 배경을 갖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기본소득을 이 개념은 과거 1500년대에 나왔을 때하고 지금 21세기 이 상황하고 똑같은 내용일 수가 없습니다. 취지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내용은, 형식은 똑같을 수가 없고 똑같을 필요도 없죠. 왜? 그 당시 농업사회였었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어지는 이러한 시대잖아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 속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과 형식은 굉장히 좀 초기에 도입된, 네이버 지문 두드리면 좀 나오는 정도의 내용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은요, 우리가 흔히 네이버나 이런 데 치게 되면 나오는 것이 꼭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되려면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흔히 5가지 요건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 흔히 뭐 매월 주는 걸로. 근데 현금으로 받아야 된다. 보편성, 누구나 모두가 받아야 된다. 조건 없이, 소득이나 일자리 이런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그 다음에 개인당 줘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개념은 고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초기에 기본소득을 얘기했던 분들이 저런 형식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하나의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는 첫 출발은 최소 생계에 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소득을 줄 필요가 없고 줄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1인당 최소한 기초생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00만 원? 그거 많은 사람이 동의 안 할 거예요. 한 150만 원? 네, 1인당 150만 원씩 우리나라 국민이 한 5,200만 명 가깝게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150만 원 곱하기, 아니면 100만 원 곱하기 5,200만 곱하기 12달 해보세요. 감당 안 됩니다. 감당 안 돼요.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소 생계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정기적으로 지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월, 정기적이라는 것이 뭐 1년에 2번, 예를 들면은 설 명절 때랑 추석 명절 때 1년에 2번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받았듯이, 그 다음에 특정 계층에게만 한정해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우리 농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농민 기본소득 도입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일부 계층에서 먼저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형태도 현금 지급에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지역화폐일 수도 있고 현금일 수도 있고 어느 게 가장 좋으냐? 유연하게 우리가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지역화폐로 줬잖아요. 딱 한 번 줬잖아요. 저는 그것도 기본소득의 내용에 굉장히 부합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 있는 현실 가능성 있는 대안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기본소득 운동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토지 보유세, 국토 보유세. 우리가 토지라는 땅이라는 게 있잖아요. 토지라는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사회가 공유하는 자원을 가지고 만든 소득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일정한 그러니까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겁니다. 상당히 다양한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예? 토지도 그럴 수 있고요. 저는 지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어떤 정책, 이게 제 혼자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많은 인류 역사에서 선배들이 누적시켜서 발전시켜온 그 지식과 지혜에 저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요. 동료들, 또 다른 나라의 지식인들의 그 지식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지식은 저는 인류의 공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물. 예?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데이터 같은 경우, 데이터는 모든 사람의 활동의 결과물인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확장돼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바로 국토보유세입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거두셔야 할 거예요. 대신에 종부세, 재산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한테요, 하는 종부세는 폐지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 국토보유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율을 어떻게 정하냐에 달려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처음에 저항이 없이 좀 도입이 가능한 세율을 도입했을 때 1년에 한 많게는 한 60만 원, 1인당 한 6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는, 즉 종부세 수입분을 제외하더라도 한 60만 원 정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60만 원을 1년에 한 2번 정도, 30만 원씩 2번, 설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전 국민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지역화폐로. 지역화폐는 우리가 도입의 이유는 뭡니까요? 지역경제.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좋든 싫든 간에. 전체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25%가 자영업에 있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네? 640~50만 명이 되니까요.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같은 사회 구성원이고, 네? 사회가 어쨌든 간에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화폐로, 그래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네? 이 또 경기 부양, 이런 효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은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난색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세금을 걷는 것은,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세금 많이 거두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증세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기존에는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배세를 인상을 해가지고 세금을 걷었을 때 담배 피시는 분들은 짜증내잖아요.
그 세금을 거둔 게 자기한테 그러니까 뭐 돌아오는 거 별로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건강 생각해서 담배세 인상한다고 하면서요. 대부분의 세금은 정부가 걷어가지고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사용을 하죠. 그런데 기본소득과 관련된 세금들은요, 세금으로 거둔 수입을 다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증세하고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서 사회 구성,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100명이 살아요. 100명한테서 100명 중에 이제 그러니까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토지가 없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되게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칩시다. 거기로부터 거둔 세금이 만이라고 합시다. 만. 단위가 만이라고 합시다. 그럼 만을 걷었으니까는 국민들한테 나눠주려면 한 명당 100씩 돌려주는 거잖아요. 만 나누기 100 하면요. 그렇죠? 100씩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기는가 봐보세요. 한 100명 중에서 한 50명 정도는요, 토지가 없어. 우리나라 토지의 지금 분배 구조가 그렇습니다. 무주택자,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토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가 없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안 냈는데 기본소득으로 100을 받았어. 그러면 순소득이 100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한 50명 정도는요. 그 사람들은 국토보유세 도입하는 거 반대 안 하겠죠. 자, 그 다음 30명, 예를 들어서 그 다음 30명은 세금을, 그 다음 30명은 보니까 나머지 50명은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30명은 토지를 갖고 있어도 그냥 뭐 자기 아파트에 딸린 좀 일정 토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내는 세금이 한 60 정도 됐다고 합시다. 60을 세금을 내고 자기는 100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40이 여전히 남잖아요. 혜택을 보잖아요. 세금 60 내고 100을 받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도 반대할 이유 없죠. 소위 우리나라의 중산층들입니다. 이게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10명이요. 지금 80명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0명은 조금 더 토지를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좀 큰 평수의 집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아니면 개인적인 뭐 토지를 좀 갖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세금을 한 80을 내고 있어. 더 많이 내요. 그래도 80 내고 100을 돌려받으니까 한 20이 그러니까 여전히 혜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죠. 자, 나머지 10명이 남았습니다. 토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중에 5명은 세금을 한 100을 내고 있어요. 세금 100을 내고 100을 돌려받아. 그 자기는 혜택 보는 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혜택 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뭐 찬성할 이유도 없지만 반대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자, 나머지 5명이 세금을, 우리는 토지에 대한 집중도가, 소유 집중도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면요.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가 삼정문란을 배웠죠,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호남의 목민관으로 가가지고 계산한 게 있습니다. 토지 소유 실태에 대해서요. 그때보다도 더 불평등합니다. 지금이요. 훨씬 더 불평등해요. 자, 그래서 그 5명이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세금을 500, 800, 1200, 2000, 2400 해가지고 전체 세금의 대부분을 이 사람들이 내고 있더라 이거예요. 한 69% 정도는요. 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뭡니까요? 돌려받는 건 100을 받는데 내는 세금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이분들도 사실은 종부세로 그동안에 많이 내던 사람들이에요. 종부세로. 근데 단지 좀 더 세금이 많아지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 다섯 명은 반대할 겁니다. 반대할 거예요.
근데 95%는 피해를 보지 않거나 오히려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조세 조항이 다른 세금들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본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세금을 거둔 걸 다 돌려주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정부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 이런 식의 세금이라면 여러분들 이런 식의 세금이라면은 반대할 이유 없잖아요. 거기다가 뭐냐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우리 불평등이 특히 뭐냐면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 자산 불평등의 핵심이 뭐냐면 부동산 불평등입니다. 예? 부동산 불평등이에요. 부동산을 통해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부동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투기바람이 불면서 고통을 받는 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토지를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은 토지 소유에 대한 인생 동기도 약화시킬 수가 있겠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불로소득을 그러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토보유세는요. 기본소득을 출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소득 재분배 효과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이것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소위 소비 증대 효과도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개 기본소득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논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예? 예? 저는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이 정책처럼 상당히 우리가 우리 사회의 어떤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고 보는데 굉장히 저는 좋은 하나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1989년하고 2019년 한 3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는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들 제가 여기서 한 16개 정도만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왜?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봤어요. 30년 전에 세계 1위 기업들 NTT 뭔지 알죠? 일본의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회사 저거요. 그다음에 뭐 6위엔 IBM, 11위엔 도요타 자동차, 12위에 제너럴 일렉트릭. 다 이런 기업들 뭐죠? 제조업체들입니다. 제조업체들이에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이후에 세계 기업의 순위는 저기 왼쪽에 30년 전에 있었던 기업들 오른쪽에 다 빠졌지요. 빨간 박스로 한 기업들이요. 대신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소위 말해서 팡이라고 불려지는 시장에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요. 그러니까요. 이런 기업들이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중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플랫폼 기업들이죠. 중국의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이 저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은 많은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IT 혁명, 인터넷 혁명, 인공지능 혁명들과 데이터 혁명과 관련된 기업들이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제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전만 하더라도 중심이었다면요. 세상이 지금 지각 변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계가 지각 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죠.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 지수입니다. 200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쇠락하기 시작해요. 끝내는 2018년도 6월 달에는 다우지수에서 퇴출되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까지 생기죠. 원년, 다우지수가 생겼을 때 원년 멤버였었고 미국의 20세기를 상징하는 기업이었었는데 다우지수에서 너는 더 이상 미국 기업을 대표하지 않는다 해서 퇴출당하죠.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2000년 이후에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당연하죠.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인 겁니다.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매출액이 쭉 줄어들고 있죠.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있죠. 뭐 이런 걸 뭐 과거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느냐? IT 인터넷 혁명으로 초창기엔 야후 같은 기업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그렇죠? 구글의 주가가 지난 그러니까 한 20년도 안 된 사이에 한 40배가 증가했습니다. 주가가.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2012년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애플. 예? 그 애플이 수익은 정체하면서 돈을 빌리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입을 해서 뭘 하느냐? 차입을 해서 뭘 하냐면요.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자사주 매입하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주주들이 신나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요.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를 하기보다는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 차입은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할 수도 있고,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는 그 차입 비용이 주가가 올라서 생기는 이익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적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되게 기업이 차입을 하는 이유는 경제학이나 경영학 교과서에는 투자를 하기 위한 거라 되어 있는데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에 많이 가고 있고, 저건 애플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의 상당한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파란색 기둥이 바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규모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 중에서요. 밑에는 배당을 한 배당금이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었는데 투자는 이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냐면요. 빨간 선이 S&P 500 지수,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 중에 하나인, 까만 선이 주가입니다. 빨간 선이 바로 뭐냐면 S&P 500 지수 주가고요. 까만 선이 뭐냐면 자사주 매입 규모입니다. 자사주 매입하고 주가가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자, 미국은 여기서 지금 멈춰져 있어요. 우리보다 4차 산업혁명은 한 걸음 먼저 나갔지만은 혁신이 멈춰져 있습니다. 중국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미국처럼까지 쫓아나왔습니다. 소위 그게 바로 뭐예요? 배트라고 하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중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이죠. 미국의 소위 말해서 구글하고 비유되는 바이두, 미국의 아마존과 비유되는 알리바바, 미국의 페이스북과 비유되는 텐센트 이런 기업들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냐면 뒤늦게 그러니까는 저런 플랫폼 기업들도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저들이 그러니까 지금 멈춰져 있는 부분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저들보다 그러니까 앞서 나가야 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후발주자의 장점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후발주자는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했던 것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쫓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선도국가입니다. 선도국가가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그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 과제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청년이죠. 청년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들의 그러니까는 미래는 저 산업계의 지각 변동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저것을 할 수 있는 주역은 누굽니까요? 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세대는 저는 80년대 세대 이후 세대들이라고 봅니다. 흔히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뭐라 그럽니까? 밀레니엄 세대라 그러죠.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세대들. 90년대 후반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94년도부터 인터넷이 보급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옆에 있었던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2010년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분기점이 2010년경부터 됩니다. 일정 분야에서요. 2010년 이후 세대를 가지고 그래서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좋든 싫든 간에 세대적으로 볼 때는요. 80년대 이후 세대들, 지금 20, 30대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지는 우리의 그러니까 지금 어린 세대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IT 기술, 데이터, 인공지능에 익숙한 세대들이거든요. 모바일 이런 거에 익숙한 세대들이거든요. 저 세대들한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저 세대들의 자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 세대들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20대, 30대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업도 채용을 안 해. 공무원 자리는 바늘구멍이야. 많은 젊은이들이 10명 중에 취업한 젊은이 중에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비정규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르바이트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저임금 아르바이트예요. 저런 청년들이 저런 상황 속에 있는 한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청년들이 결국은 청년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면은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성세대와 우리 사회에 적어도 저는 의무라고 보는 겁니다.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들이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는데, 새로운 시도를 못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자신들이 관심이 있는 것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사회는 최소한 지원을 해줘야죠. 최소한 지원은요.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데 대개 지금 젊은이들이 관심 갖는 분야는 뭐예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들이에요. 지금 청년들은요. 근데 그 산업들은 뭐가 가치를 창출하느냐, 뭐가 돈벌이의 원천이 되고 있느냐? 데이터하고 아이디어입니다. 데이터하고 아이디어예요. 저 같은 기성세대 시대 때는 제조업에 우리가 의존해서 일자리하고 소득을 벌었는데 그 제조업은 자본이라든가 노동의 양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 이거죠. 페이스북 만든 저커버거가 만든 거 아이디어잖아요. 예? 구글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차 만드는 거 데이터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시켜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하고 아이디어가 핵심적인 자원들입니다. 근데 저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려면은, 즉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려면 어떻습니까요? 아이디어는 노동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나오지가 않죠. 그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기 자유로운 시간이요.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 자유시간을 갖게 되면은 뭡니까? 아르바이트하는 노동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아르바이트하는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임금도 줄어들잖아요. 임금소득도요. 그렇죠? 임금소득도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생계 위협을 받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르바이트 줄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3개, 4개 하는 것 중에서 하나 정도는 좀 줄여주자 이겁니다. 하나 정도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 하나 정도 줄여주는 걸로 임금소득이 감소되는 부분, 즉 노동시간은 줄여줬지만은 임금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국가가 좀 보전을 해주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청년 기본소득인 겁니다. 그게 바로 청년 기본소득인 거예요. 청년들이 저런 새로운 시도를 해야지만이 우리 사회 혁신이, 우리 사회는 지금요 인구도 줄어들죠. 과거처럼 그러니까 노동력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만드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가, 혁신이 활성화돼야지만이 지금 우리는 조만간에 성장률 0%대로 진입할 겁니다.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거는 혁신뿐이 없습니다. 혁신의 주역은 젊은 세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20, 30대요. 그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최소한의 마중물이 바로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겁니다. 청년 기본소득이요. 예? 이거 정도도 그러니까 안 해주면서 우리의 미래를 그러니까 만들어달라고, 청년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달라고, 창업을 하고 자기 일거리를 만들어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너무 무리인 겁니다. 저 정도는 기성세대가 저는 책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 정도 지원을 해줘야죠. 부모가 그러니까는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구했으면은 자기 혼자 능력이 없을 때 좀 지원을 해줘야 되듯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을 저걸 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다 지원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청년들이 20대하고 30대 인구가 한 1352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예? 자, 저들한테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6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한 81조가 필요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저게 이제 처음에는 재원에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첫 출발은 청년들 중에서 자기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을 때, 그게 준비가 됐을 돼서 자기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한 5년 정도를 월 한 50만 원, 제가 계산을 해보면요, 한 월 50만 원까지는 뭐 적으면 30만 원에서는 50만 원. 요 정도면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다면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 8,000원, 9,000원이 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노동시간을 얼마나 감축시켜 줄 수 있는지 계산이 나오잖아요. 예? 한 4, 5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40만 원 안팎이라고 한다면요. 예? 50만 원이라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노동시간을 줄여주는데,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해봤자 한 16조 정도면 되는데, 16조는 GDP 대비 한 0.8%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저거는 우리 지금 일자리 예산으로 충분하고, 저출산 예산 좀 조정을 해도 청년들이 왜 결혼 안 합니까? 예? 자기가 결혼하더라도 살 집도 없고, 예? 일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점에서 청년들한테 한 월 30 내지 50만 원은 지금 현재의 예산을 좀 조정을 하더라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지원받은 저들이 새로운 시도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시도를 했을 때 그 지원받은 청년들 중에서 한 명만이라도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기본소득은 아까 처음에 그랬었어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당연히 있고요.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누구예요?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중산층, 이런 순으로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뛰어나요. 둘째, 그 지원받은 것을 지역화폐로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기가 만성적으로 불황 상태에 있죠. 왜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만드는 물건마다 다 팔린다면은 기업이 그러니까 뭐 사업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수요가 부족한 겁니다. 수요가. 근데 수요도 진작시킬 수가 있겠죠. 소멸성 지역화폐로 나눠준다면은 1년에 한 2번 정도씩 30만 원씩이요.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국토보유세에 대한 저항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존의 예산을 좀 재조정을 해가지고 청년들한테라도 먼저 시작을 하자 이겁니다. 청년 기본소득으로. 그래서 저게 만약에 성과를 나오게 되면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게 되면은 확장을 시킬 예산의 배분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다음에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새로운 시도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많은 세금도 거칠 게 아니겠습니까? 선순환을 만들고 그 선순환이 우리 사회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청년들한테 새로운 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라? 이거는 제가 볼 때요. 기성세대로서는 너무나 야박한 일입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제가 일석삼조, 한국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의 구원투수다.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현실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테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벌써 11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근데 이렇게 싫어하는지 아세요? 자, 이게 결국 뭡니까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들어간 것이 바로 뭡니까? 재정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8조입니다. 그 558조가 어디에 쓰이는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체감을 할 수 없습니다. 재정은요, 기본적으로 그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누가 쓸 것인가, 누구한테 이걸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근데 기본소득은 거둔 세금을 국민한테 돌려주는 건데 국민한테, 보통 사람들한테 많이 돌아갈수록 기존의 돈은 누가 독점을 했느냐? 기득권층들이 독점을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많이, 보통 사람들한테 많이 돈이 배분될수록 특권층들이 독점을 했던 돈의 배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 공장 나가서 김어준 공장장이 선별 지원이 여론 지지에 조금 높게 나온다 그러는데요. 제가 그 얘기까지 안 했지만은 선별 지원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질문을 할 때, 여론조사할 때 질문을 할 때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선별 조사는요. 어려운 사람한테, 어려운 계층한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을 찬성합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국민한테 지원하는 걸 찬성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그럼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한테, 어려운 계층한테 좀 더 지원해 주자는 도덕적인 호소에 끌려가는 거죠. 유도되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답정너라고 그러죠. 답이 이미 정해진 질문입니다.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얘기했듯이 전 국민한테 지원하는 것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한테 지원하는 방식이 선별 방식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선별 지원이 내장된 거죠. 왜? 우리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그게 결국 그 돈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자영업자들 주머니로 들어가잖아요. 다요.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임대료 같은 비용에서도 발생하지만은 매출 감소에서도 손실은 발생하는데 그 매출 감소를 막아주잖아요. 그것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선별 지원까지 내장된 하나의 방식인 겁니다. 전 국민한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식은요. 선별하고 대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선별에 우리가 문제점이 뭡니까? 기술적으로 피해본 사람을 다 골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보완해 줄 수 있고 전 국민한테 지원할 경우에는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지원 필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전 국민 지원을 가지고 혜택이 안 돌아가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선별 지원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 이거예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죠. 왜? 소멸성 지역화폐로 우리가 지원받은 국민들이 다 쓰게 되면 다 그게 자영업자 주머니로 돌아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귀결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왜 선별 지원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여론들에서요?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요. 선별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한다고 하지만은 어려운 사람한테 항상 충분하게 지원 안 합니다.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지원을 해요. 재정이 절약이 됩니다. 즉 보통 사람들한테 쓰는 돈이 최소화됩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쓰는 돈이 최소화돼야지만이 기득권층들이 가질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선별 지원의 논리는 바로 그겁니다. 선별 지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내야 될 상속세를 걱정하는 셀러리맨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권층들, 부유층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선별 지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 재정을 절감한 거 어디에 쓰여요? 여러분들은 전 국민한테 똑같이 쓰일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국가가 재정을 쓸 때, 정부가 재정을 쓸 때 그 재정 지출에 대해서 얼마나 혜택들을 느끼십니까? 이건 수치를 안 보여줘도요. 대충 아시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결국은요,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돈의 배분 문제예요. 국가가 걷어들이는 재정, 국가가 쓰는 재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국민들이 돈에 대해서 돈 맛을 알게 될까 봐 지금 두려운 겁니다. 기득권층들은요, 특권층들은요. 국민들이 그 재정에 대한 주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구조를 안 바꾸면요,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대개 특권층들은요, 대부분의 특권층들은, 우리나라 특권층들은 소위 말해서 서양의 소위 보수층들처럼 갖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적 책무감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분들은 뭐냐면요, 자기 자녀들을 자기 돈으로 자기 자녀들만 사회가 어떻게 되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네? 미국에 집을 사두고 캐나다에 집을 사두고, 네? 선별 지원은요, 그분들한테 혜택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별 지원한다고 해. 선별 지원을 말은 어려운 사람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고 표장을 하지만은 결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경제학을 공부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강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